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세레머니가 축구의 신치고는 좀 갈까 말까. 메시지로 하나 보여주고 싶습니다. 알레칸드로 고메스, 누메로 22. 감독님의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그럼 피파 회장이라도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 장난 아닌데요. 실제로 저렇게 오면 달콤하거든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가. 누군가 이사를 온다는 소식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주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사를 반대하며 불안해하는지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 수십 마리의 동물이 떼를 지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동물 때문에 아파트에서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잠시 후 사건 후에서 확인해 보시죠. 무언가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이 동네. 죽어도 못 들어오지. 죽어도 어디서 와요? 겁나고 걱정되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하물차 아까 있는 거 여기 막 대놨어요 내가.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주민들은 차로 입구를 막아두기도 했습니다. 내부에선 철문을 설치해 진입을 방해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건물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층 주민을 만나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집주인이 여기 안 살고요. 네. 여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열쇠를 나한테 맡겼어요. 부동산에서 오면 주라고. 네. 보니까 평범한 아줌마예요. 근데 이제 주인하고 계약을 아마 바로 했나 봐요. 다음 날인지. 하고 나서 24시간 지난 다음 난리가 난 거지. 조주순이 강을 보러 다닌다. 네, 주민들이 뿔난 원인 바로 조두순. 아동 성범죄로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2020년 12월에 출소해서 안산으로 돌아온 조두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죠. 현재 거주하는 집의 계약 기간이 곧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사 소식이 알려지고 주민들은 불안함에 반대한 곳인데요. 지금 이곳이 바로 그 조두순이 계약을 했다는 방이거든요. 여기 쪽입니다. 지금 그 조두순이 계약한 방이 이 안쪽이거든요.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철제로 막았습니다. 지금 용접을 해버렸어요. 네. 이 조두순의 이사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설치한 철문, 움직이지 않게 용접까지 했습니다. 유일한 진입로를 막아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요. 조두순의 아내를 목격한 같은 층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 뒤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나 봤을 때. 누구를요? 조조순인가 그 사람. 모자 순이가 얼굴은 잘 안 보이지. 불안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죠. 우리 나는 항상 혼자 집에 있는데 우리 강아지하고. 지금 보면 계약했던 집 바로 앞입니다. 이 코너를 돌자마자 지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세요. 너무 가까이 있네. 네, 이사 예정지에서 불과 1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불안하겠네요, 진짜. 워낙에 여기가 그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저기들이 학교로 그런 데가 많아서 여자애들만 요만한 애들 되게 많거든요. 걔네들이 싹 없어졌어. 네. 저녁에 아무도 없어요. 가까운 곳에 학교도 있는 상황, 집주인은 어쩌다 계약하게 된 걸까요? 부동산에서 아저씨 뭐 하시냐 했더니 그냥 직장 다닌다 그랬대요. 주인이 알고 나서 내용 정리 띄워 보내고 다음 날인가 연락이 됐는데 이사 무조건 온다고 또 못 오게 하니까는 그러면은 위약금 1,000만 원을 달라. 네, 집주인들이 사전에 알고 계약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러게요. 정말 좋은 방법은 계약을 체결할 때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있으면 고지를 해달라. 네.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을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뭐 일정 금액,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한다. 특히 이제 이사가 예상이 되는 그 지역의 임대인과 그 부동산들은 이렇게 특약사항을 하나 넣기만 하면 사실은 이런 좀 사태는 방지가 되거든요. 조두순의 아내 또한 기피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상착의가 좀 다들 공개가 됐어요. 조금 다들 알고 계세요. 키 작고
뭐 뚱뚱하고 말이 언어마다 우리 벌써 통장 그 밴드에 벌써 다 해서 여기는 웬만큼 이제 다 알아요. 주민들은 조두순의 아내가 집을 알아보러 다니자 인상착의를 공유해서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사람이 만약에 딱 들어온다, 이 집 다 이사가. 주변 다 망해. 결국 조두순 측은 위약금 1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계약을 취하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만 문제는 언제든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현재 거주지에서는 이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주민분들 일단 좀 어떠세요? 좀 빨리 나갔으면 하세요. 나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갔으면 좋겠죠. 다 바라는 거잖아. 여기 정부에서 관리도 해야지 얘네들은. 또 나라 푸는 건 얼마나 막 이런 거 다 설치해 또 뛰어다 그쪽에다 또 옮겨야 되고 다. 그것도 왜 몇억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주변을 보면 경찰도 상주 중이고 저쪽도 보시면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조두순 때문에 설치된 네, 맞아요. 자,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설치된 CCTV와 항시 순찰 중인 경찰들. 만약 조두순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이사 가면 이것도 없어지나요, 그러면? 또 따라가야지. 안산시면 따라가시는 거고 다른 시면 상관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시는 이제 다른 시에서 알아서 하겠죠. 저희는 안산시. 안산 시내에서 이사할 경우 이전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선 방범시설 신설로 인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누가 안산에서 누가 이사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고립된 섬에다 그냥 가서 집어넣고 지들끼리 살던지 말던지 그러면 누가 신경을 쓰겠냐 이거지. 똑같이 안 되지. 똑같이 또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하는 상황,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방범 초소와 인력 등 조두순을 감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매년 4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사를 가면 이전 비용까지 합쳐져서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될 것 같네요. 네. 이런 성범죄자 거주지 문제 이전부터 끊이질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해결 방법이 없는 걸까요? 네, 우선 성범죄 재범 우려를 낮추기 위한 보호수용 제도가 추진되기도 했지만 인권단체 등의 반대가 있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형량을 마치고 출소했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전문가들 역시 보호수용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만큼 보호수용 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공원. 끝났어. 끝났다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한 남성. 제 몸에 휘발유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켜던 라이터에서 시작된 화염이 곧 남성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대체 무슨 이유로 세상을 등지려고 했던 것일까? 보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전신 화상. 흩뿌려진 휘발유 위에 녹아내린 라이터까지. 분신을 시도한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지갑 속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조회하자 사망 남성이 지명 수배자로 밝혀진 겁니다. 대규모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20억을 횡령한 뒤 잠적해 있던 중 벼랑간 시신으로 발견된 이유가 뭘까?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달아났던 사망 남성이 긴 도피 생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목숨을 끊은 걸까? 하지만 곧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충격적인 감식 결과서가 전달됩니다. 화재로 사망한 시신에서 대개 관찰되는 전신 근육이 움츠러드는 연소 흔적이 피해자에게선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위장된 살인 사건.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 결과 마지막 통화를 나눈 선배가 포착됩니다. 피해자의 사망과 연관돼 있는 것일까? 혹시 이분 아시죠? 이 친구 잡혔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분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망이요?
피해자 사망 소식에 망연자실한 선배. 자신 역시 피해자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입을 엽니다. 이분이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나눴던 사람이 당신이던데 무슨 얘기 나누셨나요? 친형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가 제 등 뒤에 칼을 꽂기 전까지는요. 사건 발생 1년 전. 형 나 못 믿어? 이거 진짜 확실한 건이라니까. 진짜야? 아 진짜야. 아 원금의 2배. 아니 3배 보자니. 아 이거 정말 확실한 건이라니까요. 이 친구 한번 믿어보세요. 그 누구보다 신뢰했던 동생을 믿고 지인에게 투자 알선까지 했다는 선배. 당신 내 돈 어떡할 거야? 예? 당신 후배라는 사람이 내 돈 들고 도망갔다고. 아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수십 년간 굳건히 쌓아왔던 믿음이 단 한순간 산산조각 깨어졌습니다. 사기 범죄자의 유형 통계에 따르면 지인에 의한 범죄가 3분의 1에 달하는 상황. 매년 16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인이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믿고 빌려주다 보니까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신뢰가 독이 되는 상황. 10억 원이 넘는 돈을 잃는 피해자들이 매년 1000여 명 넘게 속출 중입니다. 아니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투자를 알선한 잘못이 있으니까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돈 찾아오겠습니다. 믿었던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결국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자 모임의 대표가 되기를 자처했다는 그는 줄곧 피해자를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얼마나 꽁꽁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거의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형, 나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형한테 잘못했네. 배신감이 극에 달한 선배의 범행일까? 하지만 선배는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형사님은 제가 의심스러울 줄 몰라도 제가 가장 의심스러운 건 그 녀석 아내입니다. 재수 씨. 재수 씨, 이 자식 어디 있어요? 나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재수 씨. 재수 씨. 생각해 보세요. 그 녀석이 죽으면 재수 씨가 그 돈을 다 가질 거 아닙니까? 투자 사기로 벌어들인 20억의 검은 돈.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원흉은 아닐까? 남편분이 살해당한 거 알고 계셨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남편분이 살해당했는데 놀랍지도 않으세요? 집 나가고 반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인데 제가 놀랄 일이 뭐가 있어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극도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 행방을 알 수 없는 20억의 횡령금을 은닉하고 있던 사람이 피해자의 아내라면 피해자 사망의 가장 큰 수혜자인 상황. 혹시 돈 욕심에 남편 살해한 거 아니에요? 전 그 돈 본 적도 없다고요. 필요 이상으로 비협조적인 아내의 태도. 혹시 뭔가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 도대체 누가 왜 피해자를 살해한 걸까? 그때 결정적 단서가 하나 포착됩니다. 수개월간의 피해자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결과 수상한 정황이 한 가지 포착됐습니다. 추심 전화를 피해 늘 새벽에만 30분간 휴대전화를 켜뒀던 피해자에게 매일 때맞춰 전화를 걸어왔던 한 여성.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연락해온 피해자. 문제의 의문의 여성은 도대체 누군 걸까? 그간 피해자와 은밀한 연락을 주고받아온 여성이 곧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분이랑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세탁비 보내드릴게요. 서로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두 사람.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도 잠시 내연 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와 최근에 만난 적 있어요? 도망다니기 시작한 후부터는 만난 적 없어요. 하지만 곧 내연녀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동시에 행방불명됐던 20여억 원의 횡령금. 내연녀의 집에 감춰져 있던 겁니다. 당신 집에서 20억 원의 돈이 발견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맡기고 갔어요. 이 돈이 욕심나서 피해자 살해했죠? 저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거짓 진술이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내연녀. 저마다 원한을 가진 세 용의자. 도대체 누가 피해자를 살해한 걸까? 그때 경찰의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건 현장 근처에 버려져 있던 같은 종류의 담배꽁초 3개비였습니다. 혹시 범죄 현장 증거물 중에 약 30% 정도가 담배꽁초입니다. 또 DNA가 굉장히 잘 검출이 되는 증거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담배꽁초라도 검출이 또 많이 되고 있고. 3개비의 담배꽁초 필터를 감식하자 피해자와 선배 그리고 신원불상 남성의 DNA가 각각 검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와 만난 적 없다고 거짓말한 선배. 그는 대체 뭘 감추고 있는 걸까?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인 상황. 무엇보다 의문스러운 건 누군지 모를 유전자가 검출된 다른 한 개의 담배꽁초였습니다. 정황상 선배와 함께 살인을 공모한 또 다른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잠복 수사와 동시에 미행을 결정한 경찰. 선배가 정체불명의 남성과 만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잠깐만요. 현장을 급습하기 이르렀습니다. 경찰의 눈에 띈 건 사망한 줄 알았던 피해자가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걸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망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끝내려면 제가 사라져야 했습니다. 너 이 자식 잘 만났다. 잠깐만. 계획대로만 되면 이번에 내가 형한테 10억 줄게. 10억? 그래서 할 말이 뭔데? 내가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경찰 수사는 물론이고 그 지긋지긋한 추심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죽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나 대신 죽어줄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머리를 맞댄 두 남자가 떠올린 건 다름 아닌 위장 사망이었습니다. 근데 사기를 친 피의자, 피고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상속인들이 채무를 떠안게 되죠. 그렇지만 문제가 생긴다면 다 상속을 포기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선생님, 예, 제가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살인은 수하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주실 건데요? 공원에서 노숙을 하던 남성에게 접근해 살해한 후 사망을 꾸며낸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신뢰를 잃는 건 작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양심을 등진 거짓말을 먹고 자라난 괴물이 그 자신의 목숨마저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최근 이 동물이 떼를 지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십 마리 이상 한 곳에 나타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동물이 이곳에 온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자연적인 현상인 줄만 알았던 동물의 출현이 한 주민의 행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주민들 간 갈등이 불러온 이 동물의 정체, 사건 후에서 확인해 봅니다. 상공을 가로지르는 새무리. 새들이 비행하는 곳은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인데요. 이 새들의 정체, 다름 아닌 비둘기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점령한 새들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 어느 정도일까요? 비둘기가 너무나 똥을 많이 싸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말도 못해. 아침 되면은 비둘기 나름의 똥이 막 튀어요, 이렇게. 자동차 위 비둘기 배설물은 물론이고 인도에 널린 깃털까지 한가득합니다. 불편함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독 이 아파트에 비둘기가 많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먹이를 누가 줬는가 봐. 방송으로 들었어요. 비둘기 밥 주지 말라고. 해칭이라는데. 실제로 해당 층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비둘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입을 모아 가리킨 문제의 집. 주변에 비둘기가 정말 가득하죠? 먹이를 주고 있는 걸까요? 사실이라면 인근 주민은 피해가 없을지 바로 위층의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여줄 게 있다고요? 여기서 보이잖아요. 저 은박지 보이잖아요. 주민이 가리킨 곳은 다름 아닌 문제의 집. 에어컨 실외기가 은박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곧이어 보여준 영상. 어머. 문제의 집에서 쏟아지듯 날아가는 비둘기 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루 이틀 와본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다녀가는 비둘기들. 대체 떼를 지어 뭘 하다 간 걸까? 머물다 간 자리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먹이가 있었습니다. 매일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 아침 저녁으로 주셨어요. 저희는 이사 온 게 1월인데 밥 준 지는 훨씬 오래됐죠. 이사 오기 전에 미술학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참 비둘기 밥을 주는지 비둘기가 항상 많아요.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집에서 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이,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딨어. 이제 그러고 말았죠. 그냥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하고 넘겼는데 진짜일 줄은 몰랐죠. 날이 갈수록 가족들이 겪는 피해는 커져만 갔다고요. 딸 방이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봐도 지금 방충망에 지금 털 보이시잖아요. 저 정도니까 그냥 문을 못 연다고 봐야죠. 방충망을 빼곡하게 채운 비둘기 털. 어린 딸이 쓰는 방이어서 위생이 더 걱정입니다. 여름에는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여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아마 저 말고도 솔직히 단지 내에 많은 분들이 솔직히 피해자잖아요. 많은 세대가 사는 아파트인 만큼 다른 주민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비둘기 때문일까? 창틀의 모습이 평범해 보이지는 않죠. 또 다른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해갖고 다 막으라고 못 앉게 하려고. 실외기를 감싸고 있는 이 망, 바로 비둘기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거라고요. 인근 주민들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여전하다고요. 그 털도 털이지만 그 냄새 때문에 냄새가 말도 못하고 그래서 다들 그 민원을 넣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민들. 그런데 이 주민의 경우 얼마 전에 민원을 넣었다가 황당한 만 겪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라고 이걸 이렇게 뽑아와서 주셨단 말이에요. 문제의 이웃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전달한 종이. 다름 아닌 비둘기 먹이 주기가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의 서류였죠. 지속된 피해에도 정말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지금 현재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공동주택의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지 않도록 행위 요청 규정을 제정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칙으로서 금액이라든지 청소비라든지 상응한 대가를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비둘기 먹이 주기. 그렇다고 피해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지속된 피해도 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건지 해당 주민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SBS 모닝와이드인데요. 어제 아침부터 비둘기가 많이 뛰었어요. 방금 걷고 불쌍하니까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 뭐 저기 불만이 좀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다 안 준다고 나 치웠어요.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백수매가 그냥 갔대요. 끝내 인터뷰를 거절해 입장을 들어볼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요. 이내 제작진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인간으로서 동물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지속된 항의로 먹이 주기를 그만두었다고요. 동물들이 대우받기 힘들어졌다는 말, 그 마음은 알겠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합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이제 개체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개체들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건강 상태가 매우 빠르게 나빠지게 되고 그 개체군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적정 수 이상의 개체수가 그 지역에 증가되게 되면은 비둘기 전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먹여주는 행위보다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비둘기가 잘 살 수 있게 그런 배려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물을 위하는 마음도 좋지만 주변에 피해를 준다면 선한 의도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른 아침, 은주 시내는 행복 가득한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누가 이긴 거야 그럼? 저희 애들은 일상이에요. 아침에 이러는 게. 펭귄 운동 시작! 손과 발을 활용한 운동을 놀이처럼 하는 이유는 면역력 때문입니다. 하나, 둘! 애들이 하도 감기에 달고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면역력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의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철저히 청결을 유지.
면역력의 필수 성분인 비타민 D 생산을 위해 하루 20분 이상 햇빛을 쬐고 있는데요. 외출 후 손씻기가 끝나면 아이들이 기다리던 간식이 빠질 수 없겠죠. 면역력을 높여주려면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풍부한 골드 키위를 챙겨주는 편이에요. 날씨가 추워질 때 온 가족이 즐겨 먹는 골드 키위. 황금빛 과육을 한 입 크게 먹으면 달콤한 맛이 입안에 한가득 퍼지는데요. 아이들 입맛은 물론 건강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맛있죠? 입에서 살살 녹아요. 맛도 좋지만 비타민C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은 하루에 하나씩은 꼭 먹어요. 한 개만 먹어도 성인 1일 비타민C 섭취량을 섭취할 수 있는 골드 키위. 골드키위의 대표 영양소인 바이타민 C는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백혈구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골드 키위는 몸속 백혈구 기능을 강화하는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맛과 영양도 모두 뛰어난 골드 키위를 특별한 곳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공기 좋고 물 좋은 힐링의 섬 제주도. 이곳에 골드 키위가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최적의 골드 키위 농사 조건을 갖춘 제주도. 농가 안으로 들어가니 제주산 골드 키위들이 한가득 반겨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골드키위 따고 있어요. 왜 제주도에서 잘 자라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해양성 기후가 아주 청정한 기후이기 때문에 재배하기 상당히 좋고 특히나 저희 마을은 람사르 습지가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 천연의 자원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한가득 열린 골드 키위를 따서 상자에 차곡차곡 담으면 내려주세요. 너무 잘하는데요. 일하기도 기분이 좋네요. 농사가 잘 돼서. 골드 키위 언제 먹어야 가장 달콤할까요? 키위는 이렇게 반드시 후숙을 시켜서 드셔야 돼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말랑말랑. 그쳐요. 오, 황금빛이에요. 보이세요? 잘 익었는데요.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예쁘게. 예쁘게. 맛있죠? So sweet. 진짜 달아요. 이런 맛으로 농사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맛으로 농사를 짓죠. 와. 후숙을 진행한 키위의 당도 수치가 후숙이 안 된 키위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요. 비타민C 외에도 20여 가지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골드 키위. 재배된 키위는 팩하우스라는 선별장으로 보내져서 특별한 3가지 선별 방법을 거치게 되는데요. AI 9대 카메라 500장의 사진 수수께끼인가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레인에 9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키위 한 개당 500장의 사진을 찍거든요. 500장이요? 네, 그래서 AI가 품질을 선별을 하게 됩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포장을 마친 골드 키위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전 후숙 과정을 거치고 출고돼집니다. 그렇다면 골드 키위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 딱딱한 키위는 실온에서 2, 3일 정도 보관. 빠른 후숙을 원한다면 사과와 함께 밀폐.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려면 냉장 보관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 비타민C와 달콤한 맛이 가득한 골드 키위로 가족들과 면역력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60대, 3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 사건의 공통점은 그 누구도 이들의 생활고를 몰랐다는 건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 개선하는 정확한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이 주 목표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 이제는 환히 비출 수 있을까요? 확 달라진 복지 개편안 모닝와이드에서 확인해 봅니다. 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이 전격 개편된다고 하는데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 네.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뭘까요? 예, 2014년도에 송파 재물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8월 달에 수원에서도 또 세모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보니까요. 사실 그 주민등록지는 화성인데 수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그 정보를 입수를 못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꼼꼼하게 위기 정보를 찾고 그 이후에 확실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주 대책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에서 34종 위기 정보를 활용했는데요. 7년간 위기 의심 가구를 약 458만 명 발굴했고 지난해에는 134만 명 중에서 66만 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에 사망한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기존 정보만으로는 위기 가구로 발굴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는데요. 보다 정확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질병, 채무, 고용단절, 체납 영역에서 10종의 정보가 추가되면서 총 44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증 질환 등 질병은 치료나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여부 등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한 경제 위축과 고금리로 인한 가구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채무 위기 정보도 추가되고요. 고용 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의 정보도 입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외에도 수도, 가스요금 등의 체납 정보까지 입수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들어온 정보만으로는 또 발견하기 어려운 위기 가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 위기 상황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공적 정보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에 있는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병원에서 충분하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진료를 못 받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의료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을 하고 그럼 그분이 상담을 한 다음에 바로 읍면동에 시군구에 연락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가 4,000개가 됩니다. 18,000명 정도의 집배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시군구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위기 정보가 파악이 되게 되면 개별 상담자들한테 복지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복지 등기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신고를 해가지고 또 시군께 주게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장님들, 통장님들, 반장님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로 그 자기 통반에 있는 분들을 찾아보고 문제가 있게 되면 바로 신고하게 되면 이 체계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수원을 방문했을 때 수원시장께서도 그 가장 잘하는 분들은 이통 반장님이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활동하기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연락처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향안부에서 그 주민들의 실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전화번호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지사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얻고 전화번호 얻은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걸 연락을 하고 지난번에 또 아까운 사례 중에 하나가 사실은 거기를 갔어도 문을 못 열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강제적으로라도 문을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낼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대상이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쪽방에서 생활하는 암 환자 A씨와 아들 B씨,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여건이 안 되고요. 대출금 연체 채무 조정 절차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기존에는 암 환자 A씨에 대해서는 주거 취약 정보만, 아들 B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보험 체납이라든지 대출 연체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개선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기 정보를 추가 입수를 통해서 주거 취약 정보라든지 또 건보료 체납 정보, 대출금 연체 정보뿐만 아니라든지 중증 질환 산정 특례에 대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한 것이 새롭게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엔 암 환자 A씨의 주거 취약 정보와 아들 B씨의 체납 대출 연체 정보만 각각 입수돼 위기 가구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시스템은 2명의 위기 정보가 한 세대로 결합되면서 위기 가구에 해당돼 긴급 복지 지원, 기초 생활보장,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그중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만 18세가 넘은 아이들은 시설을 나와서 자립준비 청년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하죠. 현재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뭘까?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6년도 12월 31일자로 퇴소를 했습니다. 보호 연장으로 22살에 시설에서 퇴소를 한 주우진 씨. 퇴소를 앞두고 겪은 불안이 아직도 생생하다고요. 먼저 퇴소를 한 형이나 누나들이 자립을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먹고 사는 것만 근근히 버티며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 들어가 살고 있다. 나도 뭔가 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되지 않을까? 또 수급자로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러한 그런 불안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퇴소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다고 합니다. 그 디딤씨앗하고 후원금 토탈 합쳐서 한 500 정도 들고 나왔거든요. 사실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그냥 그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버틴 것 같아요. 지금 더 노력 안 하면 미래는 더 힘들 거다. 현재 그냥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모두 자립준비 청년들인데요.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퇴소를 하고 자립을 할 때 겪었던 어려움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어려움들을 저만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5달 동안 그 100통이 넘는 그런 인스타그램 DM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퇴소하고 나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뭐가 있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떠한 사람한테 후원금을 갈취당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심각한 이런 고민들까지 정말 다양한 그런 도움 요청이 왔었어요.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들로 구성된 협회를 만들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사건 때문에 더 커뮤니티가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커뮤니티가 특히 수도권에 좀 밀집되어 있고 지방 특히 광주나 이제 뭐 충남 이런 쪽은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청년 일경험이라던가 국민 취업 지원제도 뭐 내일 배움 카드 이런 거는 보호 종료가 되고 수급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중 지원이 안 돼가지고 맞아요. 훈련 장려금 뭐 이런 거를 못 받고 맞아요. 당사자가 말하는 자립준비 청년이 겪는 어려움은 뭘까요? 저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면 심리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냥 단순히 외롭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그 외로움이라는 깊이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자립준비 청년의 상처를 보듬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래된 편견 중에 하나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은 이런 애는 문제가 있을 거야.
생각보다 환경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국한된 시안으로 보지 말고 지금 사회생활을 처음 배우고 겪어가는 일반 청년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그릴 때 그냥 내 일상에서 같이 그냥 성장하는, 같이 자립하는 동네 젊은 청년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는 게 건강한 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막 사회에 첫걸음을 뗀 자립준비 청년들. 이들의 홀로서기가 더 따뜻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차관님, 이 자립준비 청년 명칭이 아직 생소한데 정확히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예, 지난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보호종료 아동이었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으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자립준비 청년은 부모가 없거나 혹시라도 부모가 키우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위탁가정에서 이렇게 있다가 만 18세 또는 25세가 되면 거기를 나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을 말하게 돼 있고요. 보통 그 2,4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가 되게 돼 있죠. 그렇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 18세면 성인이라고는 해도 이른 나이에 또 갑자기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는 게 정말 힘든 부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6월 달에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는 18세가 되면 나와야 됐는데 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됐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학을 다닌다라든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유 없이도 만 24세까지는 보호기간을 충분하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가 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보호 종료 전후에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 방안입니다. 네. 종료 전 중간 단계로 또 자립 지원 청년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마련돼야 됩니다. 이걸 강화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더 많은 우수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주거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크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네. 제가 그 자립 지원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당장 나가서 살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연 2,000호를 제가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전세 임대 무상 지원을 현재까지 20세인데 22세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저희가 하게 돼 있고 또 자립 정착금을 주게 돼 있는데 한 번에 80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1,000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립 수당으로 해가지고 월 35만 원을 40만 원까지 내년부터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런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네. 또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나 교육 지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학업을 마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더불어서 해외 연수기에도 아울러 확대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센터 내에 자립준비 청년 담당자를 지정해서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까요? 예, 가장 자립준비 청년 어려운 것이 사실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네. 나가게 되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상담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립 전담 지원 기관 17개 시도에 있는데 이분들이 있는 곳에서 자립 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현재 120명 있는데 180명까지 충분해서 충분하게 상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먼저 나가 있는 그런 자립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바람개비 서포터가 있는데 이분들께서 직접 후배들한테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고 같이 가르쳐주고 그런 체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립을 시작한 지 2년이 돼간다는 장지호 씨. 아침부터 어디론가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정치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에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공부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다는데요. 정치학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제가 정치를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자립준비 청년 관련 정책들도 한번 살펴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여러 있었고 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충분한 기회가 갖춰진다면
그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그리고 그 보호 대상 아동들을 위해서 그 대변해보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건 금전적인 문제였다고 합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와 연구실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요. 자립을 하다 보니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그 집을 당장 구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거주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문제, 그리고 제가 그때 대학을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립을 한 뒤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면 장지호 씨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이곳을 향했다고 하네요. 영어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 알아볼 시간이 잘 안 나니까 지금. 그 책이랑 그거 요번에 구매했거든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보호 종료가 된 후에 물론 잘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도움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곳도 없는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다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집중 사례 관리라고 해서 이 자립지원 통합 서비스 안으로 들어와서 뭐 주거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직업, 진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경제적인 지원,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상담 시간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심각한 고민까지 다양한 대화가 오갑니다. 자립지원 통합 서비스가 매달 30만 원 정도 그 자립지원 대상자한테 나와요. 그래서 별도적으로 그 생필품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그 필요한 학원들을 수강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도 있고, 그리고 또 심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매달 한 번씩 그 제가 사는 지역에 와서 제 나이 때 할 수 있었던 그런 고민들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지호 씨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데요. 정말 저도 커가면서 사랑과 도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있었던 거지, 돌아보면 혼자 살았던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사랑과 도움들을 저만의 방식대로 사회에 다시 돌려주고 싶은 게 지금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호 종료 이전에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가 선제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앞으로는 보호 연장 아동이라든지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만 18세에서 24세까지는 6년간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라도 우리가 맞춤형 사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 나갔을 때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감을 낸다라든지 주택을 낸다라든지 그런 케이스를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준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케이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대비해서 우리 그 시군구에서 원가정이 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연장 특화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제가 원가정에 가서도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위기 가정에 대한 겁니다. 스스로가 위기를 느끼시게 되면 언제라도 우리 읍면동이라든지 한편으로는 119 보건복지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고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바로 찾아가가지고 바로 상담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런 가구가 있는 집주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웃분들이라든지 읍면 통장분들은 바로바로 신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립준비 청년이 되겠는데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또 사회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꿈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를 자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청년들이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려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관심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따뜻한 응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4년간 청년층의 부채 증가율이 48%를 넘어섰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힘겨울 땐 희망을 연결하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기억하세요.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가 궁금할 땐 복지로를 이용하세요.
아동복지 지원부터 교육비, 의료비 지원까지 원스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복지 멤버십. 자신에게 가능한 지원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